남편은 4년 전 아무 이유 없이 이혼 서류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무책임한 남자라 생각하며 원망하며 살았죠. 그런데 대청소 중 침대 밑에서 낡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억지로 따서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건 절대 있어선 안 될 물건들이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4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절망의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지연이고 올해 45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21살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밤샘 근무도 많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손에 익은 일이라 큰 불만 없이 지내왔죠. 결혼은 26에 했고 남편 박도현은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성실했고 가족한테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평범한 내 식구 가족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큰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파트도 작지만 우리 집이 있었고 대출은 좀 있었지만 두 사람이 벌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이랑 조금씩 노후 준비하면서 평범하게 늙어가는 삶을 상상했어요. 그런데 딱 4년 전, 그러니까 제가 41살 때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작은 가방에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출장이라도 가나 싶었어요. 그런데 식탁 위를 보니 이혼 서류가 펼쳐져 있고 그의 서명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황급히 물었죠.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이러냐고,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은 채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요. 저는 매달렸습니다. 이유를 말해달라고,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 그동안 쌓아온 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든 가방 하나 들고 현관문을 나섰고 제가 뒤쫓아 나갔을 땐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이미 며칠 전에 사직서를 내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한테 연락해 봤지만 아무도 그 사람 소식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의 연락도 미리 다 끊어놓은 상태였어요. 제가 알던 모든 경로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게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외도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폭력이나 갈등?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돈 문제? 빚이 있긴 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떠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건 명확했어요.
대출이 남아있는 작은 아파트,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그리고 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버려졌다는 수치심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만 가득 차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병원 휴게실에서 혼자 울고 야간 근무 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웃으면서 얼버무렸습니다. 원래 무책임한 사람이었다고, 나도 이제 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분노도 좀 무뎌졌고 그냥 체념 비슷한 감정만 남았습니다. 밤샘 근무와 당직을 최대한 많이 신청해서 돈을 벌었고 주말엔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어요. 아들은 이제 사춘기라 말수가 줄었고 딸은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다가 제 표정 보고 입 다물곤 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고요.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믿고 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일은 올해 봄, 정확히는 4월 말쯤 일어났어요. 연휴를 맞아서 평소에 미뤄뒀던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갔고 저는 오랜만에 오전 근무만 마치고 일찍 집에 왔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오래된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도 정리하고 베란다 구석구석도 닦았어요. 그러다가 안방 침대를 옮겨보기로 했어요. 침대 밑은 늘 청소하기 귀찮아서 몇 년째 그냥 뒀던 곳이었거든요. 침대를 앞으로 쭉 밀어내는데 뭔가 단단한 게 바닥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들여다보니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검은색 금고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순간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이혼하기 전에 가끔 들고 다니던 작은 금고였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고 검은색이었어요. 당시엔 회사 서류나 중요한 계약서 같은 거 넣어 다니나 보다 했는데 그 사람이 떠난 뒤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던 물건이었어요. 아마 침대를 밀 때 뒤로 밀려 들어갔나 봅니다.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금고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었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종이 뭉치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옛날 회사 서류나 이미 만료된 계약서 같은 것들이겠거니 했죠. 열쇠는 당연히 없었어요. 남편이 떠날 때 가져갔을 테니까요.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지만 그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버리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뭐가 들어있길래 침대 밑에 숨겨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대로 손재주가 생겼어요. 응급실에서 일할 때 잠긴 약품 캐비닛을 열쇠 없이 열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 작은 자물쇠 정도는 간단한 도구로 따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던 핀셋이랑 클립을 가져와서 금고 자물쇠를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한 15분쯤 씨름했을까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금고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건 낡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위에 놓인 건 은행 통장이었어요. 초록색 표지의 예금 통장이었는데 앞표지가 조금 발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면서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펼쳤을 때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이 7억 원이었어요. 정확히는 7억 2,30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금주는 박도연,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오지연 및 자녀 일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나머지 내용물을 꺼냈어요. 통장 밑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니 전부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들, 그것도 여러 곳의 영수증이었어요. 영수증마다 진료 항목이 적혀 있었는데 뇌 MRI, 유전자 검사, 신경과 정밀 검사 같은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에는 희귀질환센터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4년 전,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떠나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계속 뒤지니까 흑백 사진도 몇 장 나왔어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는데 남편이 혼자 어딘가 산속에 서 있는 모습, 호수가 보이는 오두막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림을 그리고 있는 뒷모습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진마다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전부 이혼 이후의 날짜였어요. 저는 금고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무 말 없이 버리고 떠났어요. 4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이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결국엔 체념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7억이라는 거금이 든 통장과 병원 서류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버리고 도망가면서 왜 이런 걸 남겨뒀을까요? 희귀질환센터라는 건 또 뭘까요? 뇌검사, 유전자 검사는 왜 받았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많은 돈은 어떻게 모은 건지, 왜 제 이름을 수익자로 적어놨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미묘한 공포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뭔가 제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금고 앞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 작고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더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금고 맨 아래 서류들과 사진들 밑에 작은 다이어리가 한 권 끼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표지 한쪽 귀퉁이는 접혀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메모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카톡도 짧게 한두 줄만 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일기장을 썼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펼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조금 삐뚤삐뚤하지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오늘 결과를 들었다.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점점 말도 기억도 몸도 내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치료법은 없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다. 5년에서 10년 사이에 결국 모든 기능을 잃게 될 거라고 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유전성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법 없음. 5년에서 10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 끝 화장실에 들어갔다.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무너질지 상상이 안 됐다. 집에 왔더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아들이 학교 얘기를 하고 딸이 웃으면서 숙제 도와달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세상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몇 주 뒤 날짜가 나왔어요. 남편은 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기엔 어떤 상태가 되는지, 환자 가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기록이 빼곡했어요. 말을 더듬게 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게 된다. 손떨림이 시작되고 나중엔 젓가락도 못 쥐게 된다. 기억이 사라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결국엔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고 식사도 못 하게 된다. 누군가 24시간 돌봐줘야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는 간호사다. 그래서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는 지연이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몇 달 뒤 날짜에는 이런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아빠가 점점 이상해지고 말을 못하고 나중엔 누워만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매일 봐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할까? 아이들 기억 속에 그런 아빠로 남고 싶지 않다. 지연이가 평생 병수발 드는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없다. 지연이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 날이 많다. 나 때문에 지연이 인생이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떠나야 저 사람들이 산다. 그게 답인 것 같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남편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흔적이 보였어요. 퇴직금하고 보험 해지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여기에 부모님한테 미리 받아둔 상속분을 합치면 6억 정도는 될 것 같다. 이걸 지연이랑 아이들 명의로 묶어두자. 내가 죽고 나면 쓸 수 있게.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연이 노후까지 쓸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은 몇 달에 걸쳐서 재산을 정리했던 거예요. 회사 퇴직금, 보험해지 환급금, 부모님께 받은 돈까지 전부 모았던 겁니다. 그걸 통장에 넣고 제 이름을 수익자로 등록해뒀던 거죠. 그리고 이혼 직전 날짜, 그러니까 4년 전 그 토요일 하루 전 날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일 떠나기로 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연습했지만 지연이 눈을 보고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병들어서 내 옆에서 서서히 썩어갈 거라고, 그걸 내가 매일 지켜봐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쁜 남편이 되는 게 낫겠다. 무책임하고 비겁한 남편으로 기억되는 게 병들어 죽어가는 남편으로 기억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지연아, 정말 미안하다. 이혼은 널 버리는 게 아니라 널 살리는 거다. 내가 나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나쁜 아빠로 남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중에 다 크면 그때 이해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내 울었어요. 4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무책임하다고, 비겁하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왜 나한테 이랬을까 하고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그 사람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자기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병수발 드는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아이들 기억 속에 병든 아빠로 남지 않으려고 그렇게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년 동안 제가 그 사람한테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사실은 전부 오해였다는 게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이후의 기록이었어요. 그 사람이 홀로 어디선가 살아가면서 쓴 일기였죠. 글씨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날짜 간격도 불규칙해졌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장도 짧아지고 단어 선택도 어색해졌습니다. 오늘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났다.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잊어버렸다. 문장을 쓰려면 오래 걸린다.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마지막 몇 페이지는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필체가 흔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다. 조용한 곳, 물가가 보이고 산이 있는 곳.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을 것이다. 강원도. 거기로 가면 될 것 같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지명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강원도의 어느 소도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금고에서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뒷장을 넘겨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도 그 지역 근처에서 현금이 조금씩 인출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살아있다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일기장을 덮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저는 황급히 금고 앞물건들을 다시 정리해서 넣고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혼자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그를 찾아가야겠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년 동안 제가 오해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혼자 어디선가 병들어가면서 저희를 위해 돈을 모으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다는 게 가슴을 찢었습니다. 적어도 직접 만나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간호사님께 일주일 정도 휴가를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놀라셨지만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휴가를 거의 안 쓴 제 사정을 아시는 분이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며칠간 출장 교육을 가야 한다고 그동안 외할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요. 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딸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고 금방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친정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을 찾으러 간다고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4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을 왜 찾아가냐고 그냥 잊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꼭 가봐야 한다고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한참을 한숨만 쉬시다가 결국 아이들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짐을 쌌어요. 큰 가방이 필요 없었습니다. 낡은 크로스백 하나에 갈아입을 옷 2벌, 세면도구, 그리고 금고에서 꺼낸 일기장과 통장, 사진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병원 비상약품 가방도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금고를 다시 열어서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강원도 지역 이름을 메모지에 옮겨 적고 통장 입출금 내역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현금 인출이 마지막으로 된 곳이 그 지역의 작은 편의점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나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4년 동안 지쳐 보였던 제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결연한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어요. 평일 아침 고속버스는 한산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도시가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울어야 할까요? 왜 혼자 이런 선택을 했냐고 따져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안아줘야 할까요? 아무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든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는 것. 버스는 3시간쯤 달렸어요. 강원도에 도착하니 정오쯤이었습니다. 작은 터미널에서 내려서 지도 앱을 켜고 목적지를 검색했어요. 통장에 찍힌 마지막 인출 장소, 그 편의점까지는 버스로 1시간 정도 더 가야 했습니다.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좁은 국도를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차창 밖으로 논밭이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사람 사는 흔적이 드문드문해졌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산속 같은 곳을 달렸습니다. 오후 2시쯤 저는 작은 마을 정류장에 내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편의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통장에 적힌 그 가게였어요. 낡은 간판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 앞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편의점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그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보이는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4년 전 사진이었지만 그나마 제일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사장님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인근 식당으로 갔어요. 작은 국밥집이었는데 주인 할머니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도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약국, 슈퍼마켓, 주유소를 다니며 사진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발이 아팠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호숫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도에 작은 호수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호숫가에 낚시터 간판이 보였어요. 낚싯대 몇 개가 세워져 있고 작은 배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 계시던 중년 남자분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사진을 한참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이 사람 혹시 호수 건너편 산 쪽에 사는 화가 아니에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가요? 호수 건너편이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분은 호수 저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산 중턱에 오래된 오두막 몇 채가 있는데 거기 혼자 사는 사람이 그림 그린다고 들었다고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사진 속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가냐고 물었더니 낚싯배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육지로는 길이 없다고요. 그분은 친절하게도 배 한 척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날씨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바람도 세졌습니다. 그분이 말리셨어요. 오늘은 위험하니까 내일 가라고, 비 오면 호수가 거칠어진다고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야 한다고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구명조끼를 건네주시고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배에 올라탔어요. 노를 저으면서 호수 건너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결이 점점 거세졌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시리고 옷이 젖어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저었을까요? 드디어 건너편 기슭에 도착했어요. 배를 나무에 묶어두고 산으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이끼가 끼어 있고 돌계단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비는 점점 세차게 내렸고 폭우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소나무 숲 사이로 허름한 나무 오두막 두세 채가 보였어요. 그중 가장 끝에 있는 집, 창문이 반쯤 깨져 있고 지붕이 축 늘어진 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 섰어요. 숨을 고르고 노크를 하려는 순간 안에서 마른 기침 소리와 함께 헛기침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어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에 눈이 적응하자 방 안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덕 하나, 낡은 이불이 구겨진 바닥, 벽에 기대어진 캔버스 몇 개,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에젤이 보였어요.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말라버린 어깨, 떨리는 손으로 붓을 붙들고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는 한 남자의 옆모습이었어요. 흰 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한때 탄탄했던 등이 기괴할 만큼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은 너무 커 보였어요. 아마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움직임이 느렸어요. 마치 녹슨 기계처럼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박도연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병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뺨은 푹 꺼져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가슴을 찢은 건 그의 표정이었습니다. 내해전 떠나던 그 단호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들킨 사람처럼 공포와 수치가 뒤섞인 얼굴이었죠.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소리가 나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거의 새어나오는 바람소리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지현아?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숨이 가빴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그리움도, 미안함도 전부 섞여서 나왔어요.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뺨을 타고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게 보였어요. 온몸에서 뼈가 느껴질 정도로 마른 상태였고 숨소리도 가빴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피부는 창백했고 손톱 밑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의 곁에 앉아서 밤새 함께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뜰 때까지요. 다음 날부터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니, 그 사람의 고집과 제 고집의 대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 며칠 도연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자기는 내 인생 발목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제발 서울로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 아냐고 그걸 내가 매일 보게 하긴 싫다고 그냥 이대로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말할 때마다 숨이 차서 중간중간 멈춰야 했습니다. 나 진짜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을 떨며 저를 밀쳤어요. 힘이 없어서 밀어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이자 한때 그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의 무너지는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라는 거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난 안 간다고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제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함께 할 거라고요.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요. 더 이상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하루 종일 오두막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청소부터 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곰팡이 핀 이불을 햇볕에 말렸어요. 깨진 창문은 근처 마을에서 구한 비닐로 막았습니다. 화덕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왔어요. 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보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았어요.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을까지 내려가서 장을 봤어요. 영양가 있는 음식 재료를 사서 올라와 죽을 끓이고 국을 끓였습니다. 처음엔 거의 못 드셨어요. 몇 숟갈 먹고는 힘들어했죠.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식사량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한 재활 운동도 시켰어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니까요. 하루에 몇 번씩 팔다리를 움직이고 가능하면 짧게라도 걷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힘들어했지만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따라왔어요. 밤이 되면 저는 그가 쓴 일기를 다시 읽어줬습니다. 4년 전부터 시작된 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어요. 병 진단을 받던 날의 일기, 가족을 생각하며 고민하던 일기, 이혼을 결심하던 날의 일기까지요. 읽으면서 저도 울었고 그 사람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어요. 아이들은 잘 있냐고, 많이 컸냐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들은 키가 훌쩍 컸고 딸은 웃는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진을 한참 보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고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 차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니, 2달쯤 됐을까요? 시간은 잔인할 정도로 빨리 흘렀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말이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단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가끔 제 이름을 헷갈렸어요. 지연아 라고 부르다가 멈추고 한참 생각하다가 다시 지연아 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먹은 식사를 기억 못하고 오늘이 며칠인지 잊어버렸어요. 가끔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제가 누구냐고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기는 당신이 선택한 곳이고 나는 지연이라고요. 캔버스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지만 무엇을 그릴지 잊어버리는 날이 늘었어요. 붓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같이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요. 손 떨림도 더 심해졌습니다.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어했고 붓은 거의 잡지 못했어요. 걷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맑은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려보고 싶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냐고요. 무엇을 그리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해질 무렵 들판에 서 있는 지연과 아이들이요. 우리 가족 셋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고 함께 그리자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붓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붓이 자꾸 떨어졌어요. 캔버스에 물감을 묻히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하다가 그는 좌절한 표정으로 붓을 내려놓았어요. 저는 그의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붓을 쥔 그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싸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호흡이 맞기 시작했어요. 한 획 한 획 그려나갔습니다. 선은 엉뚱하게 그어지기도 했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형태가 나타났어요. 넓은 들판의 수평선, 저물어가는 노을의 붉은빛, 그리고 세 사람의 실루엣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만 그렸어요.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쉬었다가 컨디션이 괜찮을 때 다시 이어서 그렸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노을의 색을 칠할 때 그는 주황색과 보라색을 섞으라고 했어요. 아이들 실루엣을 그릴 때는 딸이 조금 더 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그릴 때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웃는 표정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보름쯤 지났을 때 드디어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완벽한 그림은 아니었어요. 선도 떨리고 색도 군데군데 번졌습니다. 전문 화가가 보면 실수투성이라고 할 만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림 속 표정은 이상할 만큼 선명했어요. 해질녘 노을빛 아래에서 저와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요. 마지막 붓질을 마친 날 밤, 그는 그림 앞에 앉아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봤어요. 1시간도 넘게 그냥 앉아서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저기 있는 사람들처럼만 너희 삶이 밝았으면 좋겠다.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났어요. 알았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새벽 4시쯤 저는 이상한 예감에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그 사람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황급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맥박을 짚어봤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그의 손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도 이상하게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체온이 사라질 때까지 곁을 지켰어요.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고 아침이 왔어요. 그는 조용히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그의 소원대로 근처 작은 산사에서 치렀어요. 스님 한 분과 저, 그리고 낚시터 주인분만 참석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말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7억 원이 든 통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우리 가족만을 위해 쓰지 않겠다고요. 이 사람처럼 조용히 무너져가는 환자들, 진단을 받고도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 가족들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박도연 희귀질환 지원 재단이었어요. 작은 재단이지만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료비를 도와주고 전문 상담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십 가정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많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겐 절실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 둘을 키우며 밤낮으로 병원과 재단을 오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삶입니다. 아침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저녁엔 재단 일을 보고 주말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도연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해질녘 들판, 노을빛 아래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요. 아이들도 이제 그 그림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했을 때 그 아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 방에 와서 그림 앞에 한참 서 있더니 조용히 울었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다고, 아빠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림이 정말 예쁘다고 했어요. 저기 그림 속 사람들이 우리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했더니 아빠가 우리를 많이 사랑했다는 걸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당신 방식대로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거였지. 이젠 내가 당신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당신이 남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 여러분, 혹시 주변에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멀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지키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은 완벽한 모습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가는 모습도 함께하는 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당신 곁에 있겠다고요.